대한민국 국민 전원에게 1억씩 쏜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국민들은 다 부자가 될까요? 1억을 받고 다음 날부터 아마 자동차값, 집값, 치킨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소비 쿠폰 발급한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3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쓰는 그 돈은 언젠가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이고 부채라는 거죠. 단순히 물가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의 격차를 더 빠른 속도로 양극화시키는 데 진짜 그 원인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정부가 우리의 지갑에서 자산을 슬쩍슬쩍 가져가고 있는 거죠. 저에게 딱 두 가지만 투자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전 달러와 부동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 그건 부동산을 단순히 집값의 문제로 봐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 앵커입니다. 이번에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이라는 책을 썼고요. 감사하게도 종합 베스트셀러 4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 인사이드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정보를 머니 인사이드가 평소에 많이 말해주셔서 저도 참 즐겨보는 채널인데 이렇게 구독자님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입니다.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굉장히 높였다. 사실은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면 좋은 거 아닌가?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통장 잔고도 좀 넉넉해지고 그러면 소비도 좀 많이 하고 그럼 경제도 좀 활기를 띠고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돈을 많이 찍고 돈을 많이 풀면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는 건가? 라는 건 별개의 문제 같아요. 돈이 많아져도 부자가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선 생각해 볼 좀 지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놀랍게도 인류는 이미 이런 실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찍고 푼다고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풀수록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결론은 많은 인류가 시행착오를 통해 겪어왔죠. 제가 좋아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언제든 어디서든 화폐 문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더 쉽게 표현하면 시중에 푸는 돈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빠르게 많아질수록 돈값은 떨어진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머니인사이드가 오늘 대한민국 국민 전원에게 1억씩 쏜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너무나도 생각해도 기분이 좋죠. 통장 잔고에 1억이 들어올 거고. 자, 그럼 1억을 받은 우리 국민들은 다 부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죠. 1억을 받고 다음 날부터 아마 자동차값, 집값,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는 돈은 많아졌지만 집과 자동차와 치킨은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화폐의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이 돈의 숫자가 늘어나면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1920년대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독일 정부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그래서 그때 독일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찍어내자. 그래서 실제로 통화량을 늘리고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엄청난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가왔죠. 이 돈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오전에 근로자들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오후가 되면 그 월급의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지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은 가방에 이만큼 현금을 담아서 빵을 사려고 줄을 길게 들어섰고 당시 독일의 한 지방 같은 경우는 장작, 나무 장작이 동일한 화폐보다 더 가치가 컸던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건 그때 독일의 얘기잖아. 요즘 누가 그렇게 돈을 찍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미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뿐이죠. 실제로 코로나 전후에 전 세계 통화량은 급속도로 팽창을 했습니다. 미국의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40%가 단기간에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시기에는 통화량을 굉장히 늘리는 정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 돈 풀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돈이 풀리니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개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깨달았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제가 보는 지점은 조금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풀리게 됐을 때 그 돈은 금융시장으로 제일 먼저 찾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분들, 기존에 상당수의 부동산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풀려도 기존에 집이나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물가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의 격차를 더 빠른 속도로 양극화시키는 데 진짜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더 경계해야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통화 정책을 펼 때는 당연히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라는 선의를 갖고 통화 정책을 펼치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온다. 그건 바로 지독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결과는 결국엔 자산 격차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 부채는 무한정 늘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국가 부채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를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계 부채처럼 정부 부채도 계속 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선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거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주요 강대국들은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파산하거나 몰락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250% 정도가 국가 부채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망했거나 몰락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국가 부채는 끝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는 그렇습니다. 숫자에는 한계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얼마의 빚을 졌는지를 집중해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장이 묻고 있는 것은 다른 질문이거든요. 이 나라가 과연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신뢰의 문제를 계속해서 시장은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는 사실상 신용 위에서 돌아갑니다. 주식도 신용이고 통화도 신용이고 국가의 부채 역시 신용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국가의 금고에 엄청나게 많은 현금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혹은 외화 보유고가 많다 하더라도 진짜 본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만큼의 신뢰를 받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본질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 부채의 문제를 이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괜찮겠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니야, 정말 괜찮은 건가? 이 나라가 정말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의 순간이 찾아오면 빠르게 국가 부채의 문제가 해당 국가를 덮치게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수 국가 부채의 위기는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의자 뺏기 놀이랑 비슷한 겁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은 모두가 분위기가 경쾌하고 좋죠. 하지만 음악이 끝나는 순간 모두가 출구로 달려갑니다. 몇 개 안 남은 그 하나의 의자로 달려가는 거죠. 부채의 위기도 이와 같다는 거죠. 전쟁이 나거나 국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때 사람들은 안전자산 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달러인 거죠. 평소에는 우리나라의 국채를 사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심을 갖게 되고 그 국채를 팔아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빚 문제가 이 부채의 아픔을 더 크게 확대시키고 가중시키는 거죠. 그렇게 국가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부채의 위기는 숫자의 위기가 아니라 결국은 신뢰의 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가는 생각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신뢰를 잃게 되면 국가는 생각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최근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이 현금 지원금, 소비 쿠폰 발급한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려 13조 원이 넘습니다. 13조 원. 작년 한 해 동안 현금 쿠폰 발행한 양이 13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국은행이 분석한 건 13조 원을 풀었는데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를 연구한 거예요. 놀랍게도 10만 원당 2만 원 꼴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게 최근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입니다.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합니다. 얼핏 생각할 때 국가로부터 10만 원이나 12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그걸 갖고 기존에 없었던 소비로 다 쓸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하던 소비에 들어가는 돈의 상당수를 국가에서 발급받은 지원금으로 대체한다. 이걸 경제적으로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신규 소비는 10만 원 중에 2만 원밖에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민생 쿠폰, 현금 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적일까? 라는 질문은 우리는 할 수 있죠. 정답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한국은행이 내린 최근의 결론입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이 이 현금 지급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경제는 결국은 생산입니다. 생산.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생산 능률을 더 많이 늘리고 기술을 혁신하고 노동 생산성을 늘리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이유는 현금 잔고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생산성을 향상해낼 때 국가의 경제는 계속 발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쿠폰은 과연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국가가 지급해주는 현금 쿠폰은 과연 노동 생산성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국가가 지급해주는 민생 쿠폰은 기술의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 오늘의 소비는 조금 늘릴 수 있지만 그것은 미래에 언젠가 할 소비를 그냥 오늘 끌어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금 쿠폰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미래의 소비를 오늘 조금 끌어다 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걱정하고 있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지급하는 이 13조 원의 현금이 어디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돈은 반드시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밀턴 프리드먼은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쓰는 그 돈은 언젠가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이고 부채라는 거죠. 문제는 정치적인 유혹입니다. 지원금은 즉각적인 효과가 크거든요. 즉각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반면에 공장을 짓고 기술 혁신에 투자를 하는 정책 등은 당장의 임기 내에 큰 반향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권하는 정권이나 정치권 입장에선 당장의 효과가 큰 현금 지원에 더 큰 이제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직 브리핑에도 이 파퓰리즘 논란과 관련된 재밌는 문구를 썼는데요. 지금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이 반복될수록 국가와 조직은 생산성을 고민하기보다 자산의 배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대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노사 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다 배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정말 운 좋게 냈죠.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언제 빨리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건 우리가 많이 대비를 잘 한 것도 있지만 정말 운 좋게 찾아온 초과 수익과 초과 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그 초과 이익을 노조와 배분할 것인가. 꼭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삼성과 SK가 낸 엄청난 이 사회적인 이익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배분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정치권도 소비자들도 어떻게 기술 혁신을 하고 어떻게 SK와 삼성이 미래를 대비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인 프레임이죠.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짜여진 이 정교한 틀 안에서 사물을 해석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어젠다와 이슈, 그 프레임이 어떻게 이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라는 그 프레임이 짜여져 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왜 20% 할인을 하는지 아세요? 노조원들에게만 수억 원대의 성과금을 배분하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전자 핸드폰도 사주고 건조기도 사고 TV도 사고 지금 반도체 잘 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이용했기 때문인데 왜 노조원들에게만 이익을 배분하느냐 라는 그 프레임과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럼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낸 영업이익의 상당수를 이렇게 20% 할인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또 분배의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LG전자가 흥미롭습니다. 야, 그럼 우리도 20% 할인에 포인트 더 줄게. 이러면 서로가 계속해서 이익을 깎아먹고 분배하는 쪽의 경쟁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특정 부분의 반도체 부분에서만 엄청 호황을 내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엄청난 적자입니다.
위기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사원들은 구걸하면서 다녔어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에게 제가 직접 취재했던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언제 다시 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기술 혁신과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짜여진 프레임이 지금은 배분과 분배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이건 비극적인 사실은 사회적 담론입니다. 여기서의 제가 보는 심각한 문제는 이 기대 심리입니다. 사람이 주면 더 주기를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심리잖아요. 지원금을 한 번 받으면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지원금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2번 지원금을 받으면 그걸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한다는 겁니다. 3번 소비 쿠폰 지원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치권은 누가 더 경쟁적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하느냐, 현금을 지원해 주냐에 사실은 인기 영합 경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순간 브레이크가 실종된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은 사라지고 인기 투표식으로 이 재정 정책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 국가 재정이 흔들려서 위기를 맞은 나라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그 원칙이 붕괴되고 결국은 알면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현금을 배분하는 수렁 속에 빠졌던 거죠.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던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원금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보다도 제가 제 책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에 쓴 문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정책이 약탈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있다면 이걸 온 국민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는 소비 쿠폰 정책을 쓰는 게 좋을까 아닐까.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골목상권에 있는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사장님들의 수가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건 역사상 처음 있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골목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질문도 돌아가서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옳을까? 아니면 정말 폐업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동네 깐부치킨 사장님에게, 반찬가게 아주머니에게 이런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재정으로 쓰는 게 좋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 13조 원을 자영업자 구제책에 썼다면 100만 명 중에 한 3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사장님들은 폐업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꼭 자영업자들 돈에 쓰지 않아도 13조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반도체 기술 혁신에 쓰거나 아니면 청년들의 벤처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 혁신에 투자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현금 쿠폰을 썼을 때 얻었던 경제 효과보다는 더 클 수 있었다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이 전 국민 지원금 정책의 선의, 정부가 갖고 있는 착한 마음 자체를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선의로 펼친 정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에서 중요한 건 선의가 아니거든요. 경제에서 중요한 건 기회 비용입니다. 결국 재정과 정책은 선택이고 기회 비용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결국 어떤 미래에 투자하느냐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어디에 쓸 거냐라는 사회적인 이슈 앞에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답변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제가 제 책에서 썼는데 고도로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과물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종의 속는 거죠. 우리가 5년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가 식품업체 책임자들을 불러두고 막 호통을 치면서 손가락질을 한 장면입니다. 니들이 담합을 해서 물가를 올렸지. 우리 서민들이 물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어한다. 빨리 가격 내려. 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치는 장면이죠. 그러면 온갖 뉴스와 그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가르친 손가락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 손가락 끝에는 식품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오른 게 과연 식품업체들 때문만일까? 라고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게 제 책의 내용이거든요. 자, 결국 이 문제는 우리는 왜 점점 가난해지는가? 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월급은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있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느낍니까? 후자 쪽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의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상 모든 것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정부는 나도 모르게 내 지갑에서
내 돈을 슬쩍슬쩍 가져가고 있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알 수 있는데, 이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은 종국에는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연봉과 월급도 인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건 내 월급의 인상폭보다 물가 인상폭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가가 오른 뒤에 월급이 조금 오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연봉과 월급이 조금 인상되게 되면 나의 소득 구간도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내가 내는 세금도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던 빚은 실질적으로 줄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재밌는 점은 명목상의 국민들의 소득 구간과 소득 수입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부채는 낮아지고 세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투표로 동의한 적도 없고 세금 고지서로 받아들인 적도 없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정부가 우리의 지갑에서 자산을 슬쩍슬쩍 가져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중앙정부는 이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의 시간은 짧습니다. 정부의 임기는 짧죠. 지금 당장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당장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을 알면서도 이 돈을 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정부는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요. 부채도 낮추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돈을 풀면 사람들은 환호하기 때문이죠. 정부는 나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곧장 따라붙게 되면 서민들이 이 고통을 체감하게 됩니다. 임기 내에 서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우성이 나오고 원망이 높아지더라도 이 정치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이 정치적 방법이 있거든요. 식품업체 관계자들을 모아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물가를 올린 주범은 너희들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뉴스는 이 손가락의 끝에만 가리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정부 관계자의 표정은 어떤지,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지어지지는 않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뉴스에 안 나오는 진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많은 이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산물이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환율이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은 이미 늦은 질문이다 라는 생각을 요즘 저도 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덧 1,120원, 1,130원, 1,140원을 돌파했죠. 야간 시장에서는 1,150원까지 환율이 찍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질문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환율이 더 오를까요가 아니라 왜 환율이 올랐을까로 그 질문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고환율 상황은 단순히 달러의 강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 때문이라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주요국의 통화도 약세 현상을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원화가 유독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환율 현상의 이면은 원화의 추락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시장이 한국의 시장과 경제력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결과의 산물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환율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가는 기대 심리를 반영하죠. 그리고 여론조사는 누군가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냉정하게 돈을 반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돈을 내걸고 냉정하게 내리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세계의 투자자들이 원화를 시장에 내다 팔고 달러를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원화를 팔고 있을까?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원인 중 첫 번째는 한국의 저성장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국이 3에서 5%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1%도 채 안 될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대만을 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이미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대만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한국에 투자했던, 원화에 투자했던 상당수 사람들이 원화를 내다 팔고 달러로 사거나 대만에 투자하는 건 어찌 보면 예정된 현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바로 크지는 않지만 이 고령화 현상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본 유출이죠. 지금은 개인도 달러를 사고 기업도 앞다투어서 달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가 아는 상당수 많은 기업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어요. 원래 기업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받으면 이걸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였다면 지금의 한국은 투자를 위해서 달러를 반출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 일부에서는 1,600원대까지 환율이 뚫고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율이 어디까지 갈 건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금의 환율이 말해주고 있는 건 달러가 강하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세계의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예전만큼 낙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환율이 더 높아질까요? 가 아니라 예전처럼 세계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시장을 다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대한 지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환율이 잔인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환율이 오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벌던 것보다 더 많은 원화 기준으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팔아서 달러로 수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수출 지표는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이건 분명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엄청난 수입 국가입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반도체와 그 자동차의 원 부품 또한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수입하고 가스를 수입하고 반도체의 부품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지금처럼 오르면 세상 모든 게 다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밀가루도 비싸지고 수입 재료를 활용하는 식당들의 가격까지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환율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 인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기름값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게 됩니다. 세상 모든 물가가 다 오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결국 고환율의 결과와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과 국민에게 이어진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고환율 문제가 시장의 신뢰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상 고환율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던 이 외국 투자자들이 불신을 갖게 됩니다. 한국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라는 불신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투자는 결국은 심리거든요. 이런 의심이 확산될수록 외국인들의 자본은 더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환율은 더 오르게 되고 부채와 시장은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1997년 IMF 외환위기도 사실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시작됐다기보다 한국 시장을 바라보던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외환위기는 시작됐다라고 분석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누가 되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환율은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체온계다. 굉장히 시적이지만 체온이 오르면 정말 냉정하게 그 체온계의 눈금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체온계가 바로 환율이라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죽죠. 환율엔 해열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환율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외환 보유고액도 유지하고 국가 부채 문제, 결국은 재정 관리 문제를 건전하게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기업이 정말 국제 무대에서 생산성을 마음 놓고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업의 경영 문화를 든든하게 보장해 주는 것,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세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 시장은 그래도 믿고 투자할 수 있구나. 그래서 계속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정부가 해주는 거죠. 역대 정부 중에서 환율과 싸워서 이겼던 정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환율을 결정하는 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한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다음 달에 환율은 어떻게 될까 라는 현상에 대한 질문보다도 10년 뒤에도 전 세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점검하는 게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답변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딱 두 가지만 투자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달러와 부동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투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달러는 보험의 성격이 더 가깝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면 전 세계에 중차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달러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전쟁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저 미국과 동떨어진 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핵 문제가 야기됐을 때도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재밌는 건 미국 내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도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이미 한 국가의 통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죠. 제가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에서도 왜 이렇게 달러는 킹달러 현상이 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쓴 대목이 있거든요. 달러는 한 나라의 통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기준이고 세계 경제 보험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다른 보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주요 국가들의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각 국가들이 경쟁적인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과 전쟁의 위험성이 얼마나 근 20년 안에 가장 가중이 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까?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수단인 달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어떤 관점의 전환인데 달러를 단기 투자용으로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정 정도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이 다가올 불안의 상황에서의 어떤 보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달러를 권유해 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부동산은 달러보다 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도 좀 줄어들 거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쓸 거고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부동산을 단순히 집값의 문제로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책에 쓴 것 중에 피에르 부르디에의 개념 중에 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경기도의 건물보다 비싼 이유가 뭘까요? 경기도의 건물은 매달 임대 수익도 나요. 강남의 부동산은 임대 수익도 없어요. 그리고 오래됐어요. 녹물도 나와요. 그런데 왜 강남의 그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경기도의 신축 건물보다 더 비쌀까? 이걸 보셔야 돼요. 피에르 부르디에는 부동산은 단순한 집값 이상의 문화 자본이 축적된 자산이다 라고 자산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개념을,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의 문화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학군, 좋은 병원, 좋은 문화시설, 좋은 도서관, 좋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결정적인 건 완벽한 부의 세습은 문화 자본의 세습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많은 네트워크와 문화 자본을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자산,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죠. 부동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화 자본을 담는 그릇에 가깝다라는 인식으로 바라본다면 한국의 부동산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 서울의 노른자 땅은 국제사회의 스탠다드를 보더라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인구가 줄더라도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가 응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달러를 세계 위기에 대한 보험이라고 본다면 부동산은 문화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돈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흘러들어갔고 사람들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기회가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결국엔 기회가 많은 문화 자본이 축적된 부동산 자산이 결국은 안전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